안녕하세요. 저는 강유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만한 소중한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을 아끼는 분들의 따뜻한 가족이 되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든을 넘긴 지금도 밤마다 여러 번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찾고 계신가요? 단순한 노화의 불편함이라고 넘기기엔 이 문제는 수면과 건강, 심지어는 독립적인 삶의 유지까지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8%가 잠들기 전 하나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야간요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실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온전한 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이런 방해 요소는 몸을 지치게 하고 짜증을 유발하며 삶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후 늦게부터 물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밤에 잘 못 잘까봐 사람들과의 모임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5가지 습관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는 증상, 즉 야간요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활 리듬 어딘가에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무너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인한 수면 분절은 노년층에서 낙상 위험 증가, 심혈관 질환 인지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게 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 특히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렘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집중력과 판단력도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성 야간요는 복잡한 질병이 원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몇 가지 습관에서 비롯되며 이 습관만 바로잡아도 야간요는 놀라울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학과 노인의학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 특정한 5가지 행동을 고치기만 해도 밤중 배뇨를 현저히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모두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탁월한 효과가 검증된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잠자기 전 3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 언뜻 보기엔 누구나 아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늦게 물 마시는 것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피하면서도 여전히 수프나 과일차, 심지어 약물까지 우리 몸에 수분을 숨겨둔 음식과
음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숨은 수분들이 수면 중 방광을 자극하는 진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꽤나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3시간 동안 액체를 섭취하게 되면 원래라면 소변 생성을 줄여야 할 시간에 신장은 여전히 액체를 처리하느라 바쁘게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밤사이 방광에 소변이 계속 쌓이게 되고 자주 깨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수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프 한 그릇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특정 약물을 통한 수분 섭취까지도 모두 누적되어 밤새 방광을 가득 채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72세의 김말순 어르신은 수년간 밤마다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도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물을 줄여보기도 하고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까지도 고려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잠은 망가지고 제 몸이 제게 족쇄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김 어르신은 결국 저녁 수프와 자기 전 늘 마시던 캐모마일 차 한 잔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수분 조절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천한 결과 단 2주 만에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단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습관을 바로잡는 건 단순히 잘 자는 것 이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 전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게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한기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늘리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의 농도를 높이고 생성량을 줄여주어 단순히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개운하고 낮 시간 동안의 활동도 한결 더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려면 수분 통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밤 9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 섭취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물뿐만 아니라 차, 커피, 주스, 국물 있는 음식 수분이 많은 과일, 아이스바와 같은 간식까지도 포함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에는 응급시나 약 복용을 위한 최소량의 물을 침대 곁에 준비해 두되 그 외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갈증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수분 섭취 시간을 오전이나 이른 오후로 조정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 몰랐어요. 마치 50대처럼 푹 자고 나면 온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손주들이 저더러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넘치냐고 놀라더라니까요. 이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늦은 저녁 식사와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음식을 저녁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대표적인 실수이자 밤마다 자주 깨게 되는 원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후나 저녁 시간대의 식사 시점,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음식의 종류는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야간 소변 빈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식사를 하거나 그 식사에 이뇨 성분이 풍부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스스로 방광을 밤새 가득 채우라고 프로그래밍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를 유발하는 음식은 의외로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토마토, 오이,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수박, 커피, 녹차, 초콜릿, 파슬리나 고수 같은 허브류 등은 모두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유도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건강에 좋은 것이라는 이유로
의심 없이 섭취하며 결과적으로 밤마다 깨는 악순환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생리학적 원리는 꽤나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약 3-4시간 정도 소화를 진행하는데, 특히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이 소화 과정이 더뎌지고 음식 속 이뇨 성분이 혈액을 통해 장시간 순환하게 되며 신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염분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체내는 낮 동안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밤에 이 수분을 한꺼번에 배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는 수면 중 소변량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습관이 실제 삶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68세의 정재훈 씨는 은퇴 후 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가 늦은 저녁 식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밤 8시 30분쯤 저녁을 먹고 밤 9시 반에는 꼭 간식을 챙겨 먹었는데, 그 안에는 항상 신선한 토마토와 오이, 그리고 소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마시는 녹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1시, 3시 반, 5시 반. 꼭 그 시간마다 화장실에 갔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낮에는 좀비처럼 멍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정 씨가 식사 시간을 저녁 6시 30분으로 앞당기고 오후 4시 이후로는 이뇨작용이 있는 음식들을 모두 제외한 결과 단 열흘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일어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3주가 지나자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는 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식사 시간과 음식 종류를 몸의 리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은 단순히 야간뇨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의 질이 개선되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야간 위장 장애도 줄어들며 밤사이 신진대사가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부기 현상이 줄어들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십니다. 이 전략을 실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수면을 돕는 친구들과 밤을 방해하는 적들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친화 음식으로는 살코기, 현미밥, 고구마, 바나나, 귀리, 브로콜리, 당근 등이 있고, 방해 음식으로는 앞서 언급한 이뇨식품들과 더불어 술이 있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하지만 이후에는 수면 중 자주 깨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만약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이 있거나 약 복용으로 인해 식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주치의와 함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식사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정재훈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젠 저녁 6시에 밥상 앞에 앉아요. 왕처럼 식사하고 아기처럼 잡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깜짝 놀라고 저 자신도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3. 세 번째 습관은 얼핏 보면 똑똑한 전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을 야간뇨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덫입니다. 바로 잠자기 전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화장실에 다녀오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요의가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안심 차원에서 미리 비워두는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방광은 점점 작은 용량에 익숙해지고 이는 밤새도록 불필요한 각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광이 마치 단순한 저장고처럼만 여겨지지만 사실 방광은 매우 민감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근육 조직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그 크기와 기능을 학습하게 되죠. 예를 들어 방광이 충분히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미리 비워버리면 뇌는 이 정도 양에서도 배출하라는 잘못된 신호체계를 몸에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밤중에 방광에
소변이 겨우 150ml만 차 있어도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발생하고, 실제로는 비워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면이 반복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생리 현상은 단순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보통 300, 500ml의 소변을 무리 없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비우는 행동을 반복하면 방광이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는 약한 근육처럼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사는 74세의 이정숙 여사는 남편을 여인 뒤 혼자 생활하면서 매일 밤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안심의식을 만들어 실천해 왔습니다. 이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밤에 자다가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꼭 요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안전하게 한번 비우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나면 벌써 방광이 가득 찬 느낌이 들었고 2시간 간격으로 수면이 끊기며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숙 여사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과잉 반응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광 재훈련 기법을 차근차근 적용한 후 그녀는 점차 방광의 수용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밤을 6시간 연속으로 푹 자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요의 고리를 끊는 것은 단지 수면의 질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몸에 대한 신뢰감이 되살아나고 혹시나 하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며 자는 동안 진짜 회복이 가능한 깊은 휴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다시금 자신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존감까지 회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화장실에 간다. 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러 가기 직전 정말 뚜렷하고 분명한 요의가 느껴진다면 화장실을 다녀오되 그냥 불안해서 가는 거라면 시기보 20분 정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이완 활동으로 의식을 돌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요의가 아니라 단순한 불안 반응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요실금 경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광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조절 방식을 찾으셔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의 경우에는 비상용 이동병이를 침대 곁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역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이정숙 여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엔 제가 불안해서 만든 습관이었는데 그게 제 수면을 망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제 몸을 믿어요.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안정감 속에서 잠을 잡니다. 4. 네 번째 습관은 다소 생소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잘못된 수면 자세와 베개의 사용 방식이 야간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일부 의료진조차 이 연결고리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면 생리학과 비뇨기 건강 분야에서는 잠자는 자세와 베개 위치가 방광과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익숙한 자세 그대로 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복부를 압박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눌러 순환을 방해하는 경우
방광의 물리적인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이는 실제로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마치 소변이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뇌에 보내게 만듭니다. 특히 엎드려 자거나 무릎 사이에 지지 없이 옆으로 구부러져 자는 자세는 방광이 눌리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쉽고 이는 수면 중 불필요한 배뇨 욕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 베개의 높이나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과 척추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혈액순환과 정맥 귀환,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낮 동안 하체에 고였던 체액이 밤사이 상체로 올라와 신장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수면 중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세 하나 베개 하나가 우리의 몸 전체 리듬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러한 생체역학적 연결은 매우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중간 정도의 베개를 끼우고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자세는 방광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단순한 수면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야간요 빈도가 최대 4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71세 박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절부터 30년 넘게 엎드려 자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게 제일 편했어요. 그렇게 자야 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박 어르신은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3번씩 깨 화장실에 다녀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심지어 전립선 이상을 의심해 비뇨기과 검진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면 자세와 야간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셨고 그날부터 옆으로 자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허리를 비틀지 않도록 척추를 정렬시키는데 집중하셨죠.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2주 만에 밤중 배뇨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자세를 바로잡는 이 변화는 단순히 소변 횟수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척추가 곧게 정렬되며 요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편해지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수면 깊이와 질도 현저히 개선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사라지고 관절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편안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은 심장과 위장 순환에도 더 유리한 방향입니다. 다리 사이에는 중간 정도의 단단함을 가진 베개를 끼워 척추를 곧게 유지하고 머리 베개는 목이 꺾이지 않도록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중립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엎드려 자던 분들은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베개를 옆에 받쳐 조금씩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서서히 적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인체공학적 구조의 쿠션이나 특수 지지 베개를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이라면 천장을 보고 눕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박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자는가만 바꿨을 뿐인데 이게 인생의 비밀 같았어요. 밤에 안 깨고 자고 허리도 안 아프고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진짜 가벼워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싶죠.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단 하나의 자세 변화만으로도 삶이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수면을 방해받고 있는 5번째 흔한 실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습관은 아마도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중 가장 과소평가되면서도 올바르게 고쳤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요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수면 환경의 온도와 잠옷 선택이 야간요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이 조금 더운 것, 잠옷이 조금 두꺼운 것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나 편안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요소는 밤사이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순환 체계에 깊숙이 관여하며 소변 생성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천조절이 어려운 소재의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은 열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는 수면 중 소변을 농축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항인효 호르몬 바소프레신 외 자연 분비를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열된 상태는 혈관 확장을 유도해 말초 순환을 바꾸고 낮 동안 다리나 발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사이 상체로 다시 올라가면서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월요일에는 절전 모드에 들어가야 할 신장이 불필요하게 활발히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생리적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정상적인 수면 중에는 천이 자연스럽게 섭씨 1, 2도 정도 떨어지는데 이 미세한 천 저하가 바소프레신과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방 안이 20도 이상으로 덥거나 천이 발산되지 않는 두꺼운 잠옷을 입고 자면 이 생체 리듬이 방해를 받아 수면질이 떨어지고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 야간요 빈도가 최대 50%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원리를 실제 경험으로 체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69세의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자 여사입니다. 그녀는 무려 5년 넘게 밤마다 4-5번씩 깨어나 땀에 젖은 채 화장실을 찾곤 했습니다. 저는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해서 에어컨을 꺼두고 두꺼운 플란넬 파자마를 입고 잤어요. 그냥 취향이려니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던 김 여사는 그 오랜 취향이 사실은 수면을 망치고 있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조용한 저소음 에어컨을 설치하고 두꺼운 잠옷 대신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3주가 지난 어느 날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을 취한 날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천사가 된 것 같아요. 기운이 넘치고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런 온도 최적화의 효과는 단순한 수면의 질을 넘어서 여러 건강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더 깊은 렘수면 호르몬 균형 회복, 야간 발한 감소, 코골이 빈도 감소는 물론 아침의 개운함과 낮 동안의 에너지 회복감까지 달라집니다. 일부 여성분들에겐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야간 열감과 혈압 불균형까지 완화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실내 환경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를 위해 날씨가 허락된다면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 또는 에어컨을 활용해 일정한 공기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통기성이 좋고 천을 가두지 않는 면, 리넨 대나무 섬유 소재로 바꾸고 잠옷 또한 두껍고 땀을 흡수하지 못하는 합성 섬유보다는 가볍고 숨쉬이는 면 소재를 추천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최소한 천장형 선풍기나 이동식 팬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의 경우 벗기 쉬운 레이어드 형태의 얇은 옷을 겹쳐 입고 자는 방식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만약 복용 중인 약물이 천조절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면 환경 조정 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김영자 여사는 몇 달이 지난 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괴롭던 게 이토록 단순한 원인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잠이 무서울 게 없고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여러분은 혹시 수면 중 청과 야간요 사이에 이런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고 꼭 직접 답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경험들 속에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밤마다 숙면을 방해했던 5가지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든 변화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모두를 함께 적용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야간요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온전한 밤, 깊은 잠, 그리고 활력 넘치는 낮이 다시 돌아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도 불편한 검사도 특수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조금만 현명하게 조정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올바른 환경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이 전략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아침에 더 상쾌하게 깨어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여러분의 삶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에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에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몸의 특정 부위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가려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종종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가려움을 별일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고는 합니다. 비누에 의한 반응이나 피부 건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 가려움이 병이 깊어지기 전에 피부가 먼저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몸속 더 깊은 곳에서 주의를 요하는 이상을 피부가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려움이 건강에 숨겨진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체 부위 3곳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긁고 지나치는 그 부위들이 간 심장 혹은 혈액순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늦기 전에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의학적 경고입니다. 이들은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이 만성질환이나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바뀐 후에야 병원을 찾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 자신 혹은 소중한 누군가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로
연세와 현재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보다 유익하고 밀접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이유 없이 피부가 간질간질할 때가 있습니다. 옷이 스쳐서일까, 세제가 안 맞았나, 날씨가 더워서 땀이 나서 그런가.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가려움이 단순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에서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는지요? 피부에 느껴지는 가려움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용을 통해 나타납니다. 외부의 자극이든 내부의 이상이든 그 자극이 피부 신경 말단을 건드리면 뇌는 그것을 긁고 싶다는 충동으로 해석합니다. 문제는 이 감각이 반복되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속 장기 이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원래 배출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쌓입니다. 그렇게 혈액 속에 떠다니는 불순물은 피부를 자극해 이유 없는 가려움으로 나타나곤 하지요. 신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피부에 영향을 주고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어도 가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건 당뇨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종아리나 팔 부위처럼 순환이 약해지기 쉬운 곳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외부와 내부 자극에 모두 민감해집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금세 지나갔을 그런 가벼운 가려움도 노년기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땐 로션을 발라도 오트밀로 씻어도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생겼다가 사라지는 가려움과 계속 반복되거나 오래가는 가려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혹은 한여름 땀을 많이 흘린 날 잠시 생겼다가 씻고 나면 사라지는 가려움은 보통 일시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몇 주씩 이어지고 밤낮으로 반복되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상처만 남는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의 구조적인 이상이 겉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강호진 씨라는 79세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등 위쪽이 자꾸 간지럽길래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겨울철에 울 스웨터를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며칠을 넘겼고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자 거울로 등을 살펴보았는데 피부에 붉은 병변이 생겨 있었고 점점 두꺼워지며 잘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고 나서야 알게 된 진단은 바로간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가려움이 몸속 장기의 비명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신호를 무시한다는 건 몸속 불균형이 더 깊어지도록 내버려두는 일입니다. 사실 많은 중증 질환은 초기엔 이처럼 별것 아닌 듯한 신호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경고를 초기에 알아채면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 하나, 목 뒤와 등 상부 가려움이 자주 느껴지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목 뒤와 등 윗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가려워할 때 흔히 땀이 나서 그런가, 비듬이 떨어졌나, 옷이 거칠었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이 부분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에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근육은 단단하게 뭉치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부 신경이 민감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찌릿한 느낌이나 지속적인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 이상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긴장 상태가 뒤틀려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점은 혈압 문제나 갑상선 이상 같은 내분비계의 불균형입니다.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기면 특히 목덜미 주변에서 열감과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에서 조용히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마 전 박영희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 뒤 머리 바로 아래쯤이 따갑고 가려워서 단순한 알레르기겠거니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특히 긴장될 때나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던 날이면 그 증상이 더 심해졌고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혈압을 재보니 생각보다 훨씬 높았고 안정시키고 난 뒤에야 그 가려움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목 뒤와 어깨 주변의 가려움은 단순한 표면 증상이 아닌 몸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혈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려움이 자주 반복된다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받아도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매일 몇 분씩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손으로 살살 눌러주는 부드러운 마사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해소하고 혈류를 원활히 흐르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이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호르몬 상태, 순환계 이상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때로는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치 둘, 종아리와 발목 하루에 끝자락 다리를 가만히 쉬게 하려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종아리나 발목 주변이 간질간질하거나 따가운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단순히 압박 스타킹 때문이겠거니 혹은 날이 더워서 그런 줄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려움이 매일 반복되거나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정맥순환 장애, 즉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정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에 혈액이 고이게 되고 그 결과로 붓기 무거운 느낌, 저녁 무렵의 피로감, 그리고 피부 깊숙이 올라오는 듯한 끈적한 가려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혈액 속에 머물러야 할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침착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가려움은 피부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당뇨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미세혈관에 손상이 생기고 피부가 쉽게 건조해져 예민해지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트거나 가렵게 됩니다. 또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도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체내에 쌓여 피부에 두드러기나 발진 혹은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정성우님, 75세, 은. 수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지만 혈당 조절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발목 주변에 작은 발진이 생겼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니 점점 크기가 커졌습니다. 처음엔 신발이 잘 안 맞았나 보다. 벌레에 물렸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 아침 그 부위가 궤양처럼 깊게 패고 진물이 나는 상처로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혈당이 장기간 조절되지 않으면서 혈관과 피부 조직이 손상된 상태였고, 그 가려움이 바로 그 첫 경고였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속 순환이나 대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는 염증 반응으로 몸의 불균형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려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말없는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제발 눈여겨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무심히 긁으면서 지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다리에서 이런 가려움이 반복되거나 오래 간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체의 혈액순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려주면 정맥으로의 혈류가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자주 붓거나 저녁에 유독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간단한 정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매일 일정 시간 걷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걷기만 하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주어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식단, 약, 복용 생활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 신경 혈관에 생기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치 셋.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이 나타나는 부위 중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부분이지만 정작 그 가려움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손이 건조해서 발바닥이 땀이 많아서 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지속적인 가려움은 간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간이 문제일 때 손이나 발이 간지러울까요?가는 우리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 속에 남게 되고 그 불순물들이 피부에 쌓이며 강한 가려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말초신경이 밀집된 부위라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간 기능 저하에 영향을 먼저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려움은 단순히 긁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바늘로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나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체가 안정 모드로 전환되면서 내부 대사작용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김정숙님, 78세.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심하게 건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날씨 탓이라 여겼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려움이 점점 심해졌고 무심코 긁다가 피부가 벗겨지거나 작은 상처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본 결과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손바닥의 가려움이 바로 그 첫 번째 신호였던 것입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는 가려움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부나 눈이 누렇게 변하거나 쉬어도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모두 동시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만성적인 가려움과 황달 증상이 겹친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간 기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염증이나 손상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가공육,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간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식단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간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산책이나 실내 스트레칭 정도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간이 해독작용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반복적으로 보내는 가려움이라는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불편을 무시하면 나중에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이 작은 부위에서 시작된 가려움이 사실은 간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몸은 늘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무뎌지고 그걸 나이값이라며 넘겨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작고 반복되는 신호들이 몸속 깊은 곳에서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하게 진행되는 질병들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아주 오랜 시간 우리 곁을 맴돕니다. 그러다 어느 날 되돌리기 힘든 지점까지 도달해버리는 것이죠. 먼저 이호철님 76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 가까이 목덜미 쪽이 자꾸 근질거린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베개가 불편한가 보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고혈압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혈관은 이미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그때까지 느꼈던 가려움은 바로 그 과도한 압력을 견디던 혈관이 보내던 첫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몸이 강하게 항의한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은 최명자님 74세의 사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종아리 부근에 아주 약한 가려움이 생겼지만 평소 당뇨가 있어 피부가 좀 건조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가끔 긁고 마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혈당 수치는 점점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혈관이 손상되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상태로 진행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을 갔더라면, 그 가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란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한 사람 정영길님 73세 압은 손바닥이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자주 반복되었지만 땀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간 안에는 이미 지방이 많이 쌓여 있었고 그동안 아무 증상도 없었던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려움은 간이 조용히 내던 구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냥 긁고 지나가는 행동 하나가 사실은 질병의 첫 장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속삭입니다. 조금 따끔거리는 듯한 느낌, 조금 불편한 기분, 조금 자주 긁게 되는 습관. 그걸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은 결국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합니다. 소리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작은 목소리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바로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예방입니다. 작은 가려움이 때로는 큰 병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애초에 막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피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속까지 함께 돌보는 전인적 관리, 즉 밖과 안을 함께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방법은 피부 건강과 내부 장기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조언들입니다. 1.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늘 숫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혈액 검사만으로도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염증 수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나 신장 관련 문제는 복부 초음파로 조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 의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부는 몸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매일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하루 한두 번 꼼꼼히 바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 저자극성 제품이 더 안전하며 샤워할 때는 피부를 지나치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듯 물기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이 심할 땐 약국에서 권해주는 차가운 찜질이나 진정 크림도 도움이 됩니다. 단자가 처방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3. 먹는 것이 곧 피부다. 식습관을 되돌아보세요. 식사는 곧 내 몸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선택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잡곡류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면 기름진 튀김류, 가공식품 당분이 많은 음료는 염증 반응을 키우고 피부도 쉽게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하루 1.5, 2리터의 수분 섭취는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습관입니다. 4.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훨씬 더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과 고지혈증 비만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 햇빛을 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이용하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해질 무렵 30분 정도 산책하며 햇빛을 받는 습관은 매우 좋습니다. 단, 자외선 차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얇고 통기성 있는 긴 옷, 모자,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 핵심입니다. 6. 수면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숙면을 생활화하세요. 피부는 밤사이 재생되고 몸의 염증도 잠자는 동안 가라앉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텔레비전 등의 강한 빛 자극을 피하고 잠들기 전에는 조용한 음악이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루틴도 효과적입니다. 7. 작지만 일관된 습관이 건강을 지킵니다. 큰 변화보다 중요한 건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수분 섭취 잠자는 시간, 먹은 음식 피부에 발라준 보습제까지 모든 것이 쌓여 내 몸을 더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피부를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를 듣고 조용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다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면 가려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의 시작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결국 피부를 돌본다는 건 단지 겉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 전체를 섬세하게 돌보는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식사를 균형 있게 챙기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생활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병보다 한 발 앞서서 작은 신호들을 조용히 감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는 보물입니다. 만약 몸 어딘가가 자주 가렵고 그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혼자서 넘기지 말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가려움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몸이 절박하게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일찍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산다는 건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몸이 보내는 작은 반응들에 귀 기울이며 나의 건강과 일상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아무 일도 아닌 줄 알았던 가려움 하나가 사실은 큰 병의 첫 페이지였던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몇 주째 같은 부위가 가렵다든가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검진 하나가 불확실함을 걷어내고 필요한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보다 내 몸을 잘 아는 나 자신이 조용한 변화를 감지할 때 일어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 당신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은 없었나요? 최근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 가려움이 있다면 그 경험을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더 일찍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도 함께 들려주시면 앞으로 더 정성스럽고 가까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 그리고 집중해주신 마음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오늘의 정보가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무심히 넘기는 한 번의 긁힘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경고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도 살며시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적이면서도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관리하는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걸로 남기고 싶습니다. 예방은 삶을 아끼는 선택입니다. 피부를 돌보면 피부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몸이 주는 신호를 소중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길고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히 잘 지내시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